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가 여러분들 일단 150 아직까지 152페이지죠? 예, 15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부터 다시 한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적겠습니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좀 애우라고 적을 때, 그죠? 예, 제가 적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또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잘 적나 안 적나 이래 막 그거만 감시하지 말고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죠. 여기서 3번,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 동그라미 3번으로 적을게요. 3번. 토지 이용 계획. 하고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여기는 이제 공법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보면 거기 용도에 관한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한 상한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건폐율 용적률 상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허가 신고구역에 관한 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와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공급사항의 어떤 제한사항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 투기지역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투기지역 여부,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우선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하긴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여기에 이제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자, 요 중에서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한다고 했습니까? 요거는 시군조례라고 했죠. 네, 요거 시군조례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잘 물어봅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는 또 어떻게 조사한 데 있어요? 요거는 이게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현장 답사.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이 토지 이용계획 공급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요거는 임대차의 거래다. 임대차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생략 가능. 임대차는 생략 가능.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입지 조건입니다. 자, 입지 조건으로서는 6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와의 관계, 몇 미터 도로에 접하냐, 접근이 용이하냐,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이런 도로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이름,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설, 그 다음에 몇 분 걸리는지, 도보, 이런 거. 판매시설, 백화점, 할인매장, 몇 분 걸리는지, 병원, 종합의료시설,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 입지조건 아까? 네,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관리입니까?
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실 유무, 관리실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어떻게 관리 주체, 자가 관리냐 위탁 관리냐, 네, 관리 주체, 이거 어떻게 조사하죠? 다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가 비선호시설. 1km 이내. 자, 비선호시설이 있냐 없냐, 유무. 뭐 있으면 그 종류가 뭐고 위치가 어디냐, 이런 내용들에서 어떻게 조사하죠? 이것도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네, 거래 예정 금액 등이 있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주택 공시가격. 자, 이건 전부 다 어떻게 조사하냐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전부 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 중개 완성되기 전. 자,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하고 건물주택 공시가격, 요거는 어떤 경우 임대차는 생략 가능이죠. 임대차는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 생략 가능한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덟 번째가 이제 뭐예요? 여덟 번째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해가지고 아까 어떻게 조사한다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확인한다.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확인.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 8가지. 그죠? 대상 물건 표시부터 해가지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까지,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8가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조사합니까? 의뢰인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사항이에요. 자료 요구. 요거는 전부 다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9번이 실제 권리죠.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미공시 물건에 관한 미공시 물건의 권리사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0번째가 뭐냐면 내외부 시설물입니까? 자, 내외부 시설물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내외부 시설물로 수도가 있죠. 수도 전기. 자,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여기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 사항이고, 그 첫 번째 9번이죠.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사항. 이거 세부 확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이네, 그지? 내외부 시설물. 자, 내외부 시설물로서 그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수도, 전기, 가스,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소방,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그다음에 연료 공급이 나옵니까? 네, 연료 공급 및 그다음에 난방 방식이 나와요. 연료 공급, 난방 방식, 그다음에 승강기도 나오고, 네, 배수 이런 게 나와. 그 밖에 시설물 해서.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이제 소방이라고 있어요. 소방은 거기 주고형에 보면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있습니까? 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요게 주고형에 들어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냐 없냐, 있으면 몇 개 있느냐, 천장에 다는 게 있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런데 비주거형 건축물에는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없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비주거형에도 소방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화전이랑 비상벨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비주거형에는 상가에는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벽면하고 벽면의 균열, 누수 여부, 그 다음에 도배가 뭐 깨끗한지 이런 거. 자, 12번째가 뭡니까? 환경 조건이죠. 환경 조건으로서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일조가 있고, 일조량이 풍부한지, 소음 심한지, 진동도 마찬가지 심한지 이런 것들. 자,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자료 요구.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이네, 그죠? 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13번이에요. 13번. 자, 중개 보수 실비에 대한 중개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내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시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3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완벽하게 암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딱 봤을 때 한 번만에, 1초 만에 이거 기본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딱딱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자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좀 시험지만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거기 좀 한 장 앞에 한번 넘겨보면은 책에요, 요런 게 있어요. 타겟 설명사항에 서식 비교, 그러니까 그 기재사항 비교가 있어요. 있습니까?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데, 기재사항 비교해가지고 일단 했던 건지 다시 한번. 일단 확인 설명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다시 외우는 거예요. 기본 확인 사항. 자,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 8가지라고 했지요. 자, 책을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책을 안 보고 기본 확인 사항 8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표시예요. 대상 물건의 표시. 두 번째는요, 권리 관계죠. 네, 권리 관계. 세 번째가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의 어떤 제한. 그다음 네 번째가요, 입지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가 비선호 시설, 그렇죠, 1km 이내.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 등. 자, 여덟 번째는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그 다음에 세율. 자, 요까지가 뭐예요? 기본 확인사항.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기본 확인사항.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이 있네, 그죠? 세부 확인사항, 자료 요구사항이죠. 세부 확인사항의 9번이 뭡니까? 실제 권리 또는 미공시 물건에 관한 권리사항. 그 다음에 10번은 내 외부 시설물. 그 다음에 11번이 벽면 도배죠. 벽면하고 도배 상태. 그 다음에 12번이
환경조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마지막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13번째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 중개보수 실비에 관한 금액, 그다음 산출 내역 이런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거용이 있네. 주거용 확인 설명서. 주거용 확인 설명서에는 이 13가지의 사항이 모두 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다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주거용은 할 거 없고, 주거용은. 자, 비주거용 보세요. 상가 공장을 말합니다. 자, 상가 공장을 생각하시면 돼. 상가 공장요. 대상 물건 표시해야 되고, 권리관계도 작성 기재해야 되고, 공급상의 이용 제한 기재해야 되고, 입지 조건도 상가 공장 중요한데, 입지 조건에 아까 6가지 항목 있었죠.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그거 앞머리 따면은 도대주 교판의 일이 되는 거예요. 도대주 교판의. 요 중에서 상가도 도로와의 관계 중요하죠. 기재해야 되고, 대중교통도 중요하죠. 기재해야 되고, 주차장도 상가 중요하죠. 기재해야 되지. 그런데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이잖아요. 교육, 판매, 의료시설. 자, 학교하고 병원, 학교하고 백화점하고 병원, 이거는 다 어디서 가야 돼요? 집에서 가야 돼, 집에서. 상가에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집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비주거용하고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과 의료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주거용에는 다 기재해야 되고, 주거용에는. 비주거용에서 교판의, 교육, 판매, 의료 제외. 이렇게 해야 돼요. 교판이 제외. 자, 상가에도 뭐가 있어요? 관리실이 있죠. 자, 상가하고 비선호시설하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 다 기재해야 되겠죠? 기재하고, 조세도 기재하고, 실제 권리 기재하고, 내부 기재하고, 벽면 기재하고, 뭐 기재 안 합니까? 도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상가에 도배합니까? 나는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 한다 봐야 돼. 자기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장에 도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자꾸.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거는 비주거용, 소음, 공장이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공장이 더 시끄럽잖아. 그럼 기재하지 않지.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자, 보수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 자, 그 다음에 토지 중개했을 때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 공급상 이용 제한까지 다 기재해야 돼. 그런데 입지 조건 중에서 도로와의 관계 중요하죠. 대중교통, 토지 중요하지. 근데 토지에는 주차장이 있다 없다, 주차장이. 주차장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교판의 이렇게 암기해야 돼. 주교판의 제외. 상가는 교판의 제외, 토지는 주차장까지 교판의 제외, 주교판의 제외. 자, 그리고 관리실이 토지는 없잖아. 근데 비선호시설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토지 옆에 막 쓰레기 수확장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요거 기재하는데 등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기재해요. 토지이기 때문에. 근데 건물 없어가지고 건물 주택 공시가격 항목에 남아 있는데 기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주택 공시가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 당연히 기재하고, 실제 권리 기재하고, 토지에는 내부 시설물이 없잖아. 기재하지 않죠. 벽면 도배도 없고 환경 조건도 필요 없고 보수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X 되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입관공입니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입관공에 대해서 대상부분 표시, 권리관계까지 기재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부터
비선호시설까지는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 자리에. 다 기재하지 않고 요 자리에 뭐가 다면 임목 같은 경우에는 임목의 생육 상태가 들어가야 돼요. 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등 요 기재하고 그 다음에 조세 기재하고 실제 권리금 기재하고 내백한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작년에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어떤 문제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이 비교 문제는 안 나왔는데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이 나왔어요. 4가지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 물건 표시요 공통 기재사항이고 권리관계도 공통 기재사항이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 공통 기재사항이고 조세가 공통 기재사항이에요. 실제 권리관계 공통 기재사항이고 중개보수 실비금 외요 공통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공통 기재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어. 작년 시험 문제에. 왜 그걸 물어봤겠습니까? 제발 맞추라고 물어봤어요. 좀 맞춰달라. 점수 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우리 시험은 다 맞춰줘야 돼요. 그냥 그냥 막 한 90점 정도, 한 4개 정도, 한 4, 5개 정도, 그 정도, 한 5개 정도, 그렇죠? 예. 틀린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쭉 넘어갑니다. 아까 개별법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실무법 해가지고 439페이지 나오네. 자, 여기서부터가 또 각각 또 한 문제씩입니다. 여기서부터 실무법이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지금 주택임대차가 먼저 나왔네, 그죠? 부담스럽게 주택임대차가 먼저 나왔네. 주택임대차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지금 했습니까? 아직도 안 했어요. 작년에 한 거 말고 작년 대비 말고 31회 대비했던 거 말고 32회 대비로서 민사특별법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할 겁니까? 혹시 한다고 합니까? 한다고 하던가요? 하겠죠, 뭐.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임법인데 주임법에 일단은 도입 배경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주임법을 어떻게 도입하게 됐냐면 임대인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 임대인, 임차인 간에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 민법상의 임대차가 계약이 체결되면 이거는 무슨 계약이 체결됩니까? 채권이죠. 물권 아닙니다. 채권. 그러면 임차인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 생기잖아. 그러면 이 임차권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지. 그 계약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채권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 그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네,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말 안 하고 이 임차주택을 팔았어요. 양도를 했다. 아니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갔네. 이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양수인이 나오고 경락인이 나와요. 요즘에 경락인을 안 부르고 매수인을 부릅니다. 경락인, 매수인이 나오는데 이 매수인, 경락인을 뭐라 불러? 제3자라 불러요. 이 사람들을.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 이거. 그렇죠. 채권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자가 와가지고 양수인이 와가지고 네, 방을 빼라 그러면 방을 빼야 됩니까? 방을 빼야 돼요. 나가야 돼요. 방 빼. 그럼 빼야 돼. 못 빼 안 됩니다. 자, 방 빼라가 방 빼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리 밑에 가야 돼요. 다리 밑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것이 요 주임법이에요. 자, 그러면 방 빼면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 말이지. 자, 보증금 보호 못 받으니까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민법의 특례 규정으로 만든 것이에요. 민법의 특례 규정으로 만든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도입 배경이었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적용 범위. 이 주임법의 적용 범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를 보호해 주는가, 보호 대상. 자, 주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 거기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면 자연인을 보호하죠. 자연인. 네, 자연인. 누구를 보호한다고? 네, 자연인을 보호해요. 우리 인간은 크게 자연인하고 뭐로 나뉘어?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나뉘죠.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나오지. 공부 안 하고 딱 처음 물어보면 자연인과 뭐로 나뉜다? 도시인으로 나뉜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연인과 도시인. 자연인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죠. 산에 사는 사람이고, 도시인은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일단 인간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자연인을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때 자연인 중에 내국인이 있죠. 내국인. 자, 내국인이 있고 또 누가 있어?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 내 외국인을 불문한다. 이 말은 외국인도 보호해준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도 이 주임법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준다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을 보호 안 했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인을 보호해줘요. 법인. 어떤 법인? 자, 세 군데 법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많이 들어봤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번째는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 세 번째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인이 보호받는 법인이다.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걸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적용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그 말이죠. 자, 첫 번째가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일부라도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일부 전부가 계약 당시 실지 용도 기준입니다. 계약할 당시의 실지 용도 기준이다. 이 말은 원래 창고였지만 계약 당시에 이걸 적법하게 개조를 한 거예요. 적법하게 개조. 불법 개조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개조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지? 예, 이 주임법 적용 받습니다. 계약 당시 실지 용도 기준이라는 거. 자, 두 번째가 임차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임차주택의 일부를 뭐로 사용한다? 예, 주거외의 용도로, 주거외로 사용한다. 자, 그렇죠. 임차한 주택인데 그 일부를 문구점으로 좀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이 반대는 안 돼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건 다방입니다. 방이 3개 딸린 다방, 방 2개 딸린 다방이 있어요. 다방 아시죠? 자, 그 다방에는 직원들이 좀 쉬는 거, 잠자는 곳이 있어. 거기 숙소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그 방은 주임법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요거 반대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 수 있다. 다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기라든지 미등기 그 다음에 허가 여부는 불문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다. 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 등기 여부는 관계없이 주임법 적용받습니다. 자, 네 번째 미등기 전세. 전세 들어갔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예요. 채권적 전세라고 하죠. 요거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임차주택의 대지. 임차주택의 대지를 환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주택의 대지에도 이 주임법이 적용되고, 여섯 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자, 일시 사용하는 임대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시 빌리는 거 있어요. 일시 빌리는 거. 민박 같은 거 있죠. 펜션 같은 거. 뭐 어떤 학원은 모텔 그러던데. 모텔도 맞지. 모텔, 호텔 이거 일시적으로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 적용 범위.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시험 지문에 요거. 자, 439페이지에 보니까 적용 범위 해서 다시 한 번 더. 적용 범위는 동그라미 1번에 자연인 돼 있죠. 자연인.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내국인 물론 외국인 적용.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주택사업 목적지방공사. 자,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에 중소기업. 요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법인은 보호받는다. 원칙은 자연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인 보호받는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목적물 범위, 이게 이제 적용되는 주택을 말하겠죠. 다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이게 계약 당시 실제 용도 기준입니다. 실제 용도. 2번에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다. 그 반대는 당연히 안 되겠지. 동그라미 3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적용되고, 동그라미 4번 미등기 주택,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적용되고, 동그라미 4번 됐고, 동그라미 5번에 적용되는 건물, 자, 임차주택의 대지를 말합니다. 적용되고, 안 되는 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대항력이 먼저 나왔네요. 그죠? 대항력이 뭡니까? 대항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죠? 방을 빼라 했을 때 못 빼 하는 힘이에요. 못 빼. 임차인이 아까 이제 임차주택이 어떻게 됐다고? 양도, 그 다음에 경매처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양수인, 경락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 제3자라 불렀죠. 예, 제3자에게 임차권, 자, 임대차,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힘, 요게 뭐예요? 예, 대항력이다. 그러면 이 대항력이 발생이 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그게 대항요건입니다. 자, 대항력이 발생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대항요건이에요. 그 대항요건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주택의 인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인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인도하면 뭐가 생각나? 인도 거실 조개가 생각나야지 카레는 무슨 카레. 인도에서는 거실에서 조개를 먹는다. 인도 거실 조개. 일단 그렇게만 딱 기억이 나야 돼요. 그때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 주택을 받는 거죠. 요걸 점유라 그래요.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하고 플러스 두 번째가 뭐 해야 돼요? 주민등록 돼야 되죠. 주민등록은 뭡니까? 전입신고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대항 요건이지. 요거를 갖추면 언제 생긴다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0시부터 뭐가 발생돼? 대항력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 발생 시점이 다음 날 0시입니다. 주민등록 한 그 다음 날 0시에, 그날 바로 발생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일단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주민등록 할 때 이게 주택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따라서 주민등록 하는 방법이 좀 틀리죠. 그리고 공무원 잘못했을 때, 뭐 임차인 잘못했을 때 틀립니다. 직권말소 됐을 때 틀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3개. 자, 대항력은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세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요건데, 그러려면 대항요건 갖춰야 된다.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대항요건 끝에 가면 주택인도 나오죠. 주택인도, 인도 밑줄. 두 번째는 주민등록.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대항요건입니다. 그럼 언제서부터 발생한다고? 다음 날부터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다음 날 0시부터 하면 됩니다.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다가 대항력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지. 자, 기억 보세요. 가족 중 1인의 주민등록, 무방.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안 돼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주민등록이 돼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뜻입니다. 니은에 다가구 나오죠.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다가구. 안 물어볼 걸 그랬네 그냥.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다가구 뭐 그리고 뭐 단다 다공 그리고 뭐 애우도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렇게 애우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거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지번만 기재하면 돼요. 근데 다세대, 연립 다세대는요. 그거는 지번과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이 동호수 기재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전입신고 안 된 겁니다.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지. 자, 디귿 보세요. 담당 공무원, 직원이 잘못했대 그 말이네. 과실로. 그러면 언제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전입신고 시 했을 때부터 생긴 거예요. 공무원 잘못했기 때문에. 자, 미음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임차인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임차인이 어떤 잘못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언제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전입신고 했을 때부터 생기겠죠? 잘못된 게 없으니까. 자, 미음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됐다 그 말이네요. 직권말소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직권말소는 일단 공무원이 일단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말소 되지요? 그럼 말소가 됐으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으니까 대항력권 상실인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 없어진 거죠. 대항력이 발생이 없는 게 되는데 일단은 대항력이 상실이 되는데 그 다음에 소정의 이의 절차가 있어요, 그죠? 소정의 이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말소 회복이 됐다, 아니면 재등록이 됐다, 소정의 이의 절차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소급해가지고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소급 아시죠?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 인정 이 말이 소급이라는 뜻입니다. 비읍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 적법 전대차 한 거죠. 그러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시옷 보시면 오른쪽에 첫 번째 줄 그러나 오직 채권 담보를 위한 이 주민등록이 거기 들어가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짜고 한 거잖아. 통정허위 표시한 거죠. 그러면 대항력이 당연히 가지지 못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법인의 대항력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갔어. 자, 양가로 이번에 대항력 나오는데 그 대항력에 다시 한 번 더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 발생의 시점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동그라미 4번만 보세요. 동그라미 4번.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이 나오죠.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자,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는 경락에 따라서 임차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여기 이제 저당권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는 뜻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때 임차권은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지위 승계 중에서 이것도 대항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주택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를 한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그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증금 횟수가 나옵니까? 자, 보증금 횟수는 두 개를 같이 할게요. 보증금 횟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라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 자, 요거는 뭐냐면 소액 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예요. 소액 임차인이지. 소액 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지역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증금 중 어떤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일 때 우선 변제 받는 권리가 최우선 변제라고 이름 부릅니다. 자, 임차인이 요거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이 있겠죠. 그 보증금 전액이 아니고 일정액을 말합니다.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누구보다 다른 담보물권자. 다른 담보물권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당권자를 말해요.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다는 얘기는 거의 1순위로 받는 거예요. 1순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이런 권리가 최우선 변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가 1순위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자, 제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를 0순위부터 8순위까지 정해놨는데 얘가 1순위예요. 그러면 앞에 0순위가 있어요. 0순위. 0순위는 뭐냐면 경매 절차 비용입니다. 경매 절차 비용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의 중에서 이 최우선 변제가 1순위로 받아가요. 그러니까 순위를 안 따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제일 먼저 받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랑 같이 받아가냐면 동순위로 받아가냐면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이 있죠. 3개월분 임금 채권, 3년치 퇴직금 채권하고 재보상금 채권하고 이거랑 동순위예요. 동순위 경매 절차에서. 그래서 1순위로 받아간다. 그게 효력이에요. 효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이 얼마까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얼마까지 그 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외워줘야 돼. 그 표를. 자,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자, 이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항 요건 구비는 뭘 해라 그 말이에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놔라 그 말이지. 언제까지? 경매 개시에 관한 등기 전에요. 등기 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면 최우선 변제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요게 언제까지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되냐 그 말이지. 요게 배당 요구 있죠.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유지. 그리고 두 번째가 경매 혹은 공매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당연 배당자가 아닙니다. 저당권자처럼 당연 배당자가 아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닙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종기까지. 요 세 가지가 요건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요 세 가지 요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적어도 됩니까? 여기. 여기. 자, 여기. 당연히 되지. 안 될 수가 있나? 제일 가까운데, 여기. 자, 5번. 우선 변제. 자, 요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에요. 확정일자부. 잘 안 보이는 색깔이. 확정일자부. 자,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에요.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자, 요거는 이렇게 정의하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매 이제 경매하고 경공매 했을 때 그에 대한 환가대금 매각대금으로부터 누구보다 먼저 변제받냐면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그 밖에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나오면 이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에요. 확정일자부.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순위를. 얘는 경매에서 순위 따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구비. 요거 똑같아. 그리고 배당 요구 종이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으면 똑같아요. 요거 뭐 들어가는지 아시죠? 요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법원, 지원 이런 데 가가지고 뭘 받아야 돼?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자, 이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된다. 이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그 얘는 확정일자 필요 없잖아. 얘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죠. 확정일자 안 받아도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그냥 1순위예요.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얘는 확정일자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매, 공매에 의한 매각. 그리고 마찬가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예요. 어떻게 틀린지 아시죠, 이거? 딱 구분하겠죠? 얘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고, 얘는 순위 따지는 거예요. 얘는 순위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 최우선 변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확정일자 만약에 받았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아. 근데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또 순위 따져가지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아놔야지. 얘도 이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확정일자는 무조건 다 받아놔야 돼. 자,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한번 저기다가 적어볼게요. 적는 게 아니고 밑줄 꺼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442페이지에 보증금의 회수 해가지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라고 나오죠. 자, 보증금의 우선 변제 요건 해가지고 요거는 대항력 밑줄. 자, 대항력과 이 말은 자, 대항력과 옆으로 가면 확정일자 밑줄. 자, 확정일자가 나왔다 이 말은 요거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나와있죠. 환가대금에서 밑줄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 변제 받는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죠. 자,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그 우선 변제가 언제 발생이 되냐, 우선 변제권이 효력이 언제 발생되는가,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대항 요건의 충족 시기에 따른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라 해가지고, 자, 대항 요건을 갖춘 그 다음 날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 말이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언제 인정된다고? 그날부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 그날이 언제입니까? 확정일자 1 이 말이에요. 그날이 확정일자 1이에요. 대항력을 일단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확정일자 1에 바로 우선 면제권 인정되고, 그러나 해가지고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그 후에 대항력권을 갖췄을 때는 대항력권을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우선 면제권 생긴다. 그 다음 날 생기겠죠. 당연히 주민등록한 그 다음 날이니까. 자, 그런데 그 옆에 가면 동일한 날짜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 날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날에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다음 날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주민등록이 되면 그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대항력이. 그러니까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다 갖춘 상태가 돼야지 우선 면제권 발생되니까. 자, 밑에 것 중에서 7번 보세요. 7번만.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 증액 부분에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항력을 일단 갖춘 후에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이 말이네. 자, 그 후 보증금이 증액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또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와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 말이네. 그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줄에 보면 등기필 정보에다가 등기관에 접수인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 등기가 됐다면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뭐냐면 보증금을 이제 경매 수령을 하고 싶다. 보증금을 수령하려면은 일단은 임차주택을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 말은 명도한 사실, 명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도 사실에 대한 증명. 요걸 해야지만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러한 우선 변제권이, 여러분 우선 변제권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우선 변제권 취득했다고 해서 이게 물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건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경매 신청권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우선 변제권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소송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행 권한이 있어야지 이제 우선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경매 신청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소액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우선 변제, 이게 소액 임차인이에요. 자, 얼마를 소액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입니다. 다음에 정한 금액을, 이 말이 일정액을 누구보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이 말이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자, 그러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박스에 보세요. 박스에 보면은 지역별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범위와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나와 있어. 이걸 좀 외워줘야 되겠죠. 일단 지역을 먼저 외웁니다. 지역을 보세요. 서울은 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서울. 그 다음에 과밀입니다. 과밀이라고 하면은 인천하고 경기도 뭐 이런 지역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종이 들어갔고 용인이 들어가고 화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앞머리를 이렇게 따면 세용화가 나와. 세용화. 과밀이랑 일단 세용화라고 하면 돼. 세용화. 세종, 용인, 화성 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광역시가 있죠. 나머지 이제 광역시들, 인천광역시 빼고 나머지 부산, 뭐 울산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 김포, 광주, 경기도 안산, 김포, 광주, 그 다음에 파주가 있죠. 파주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해서 요 각 지역에 따른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가 얼마냐 이 말이죠. 자, 위에서부터 1억 1000이죠. 그 다음에 1억이고, 그 다음에 6천, 5천 이렇게 순서대로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만 외워서 될 건 아닙니다. 과거 시험에 이제 대구도 나왔고 해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또 충분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 1억 6천, 5천 얼마까지 변제 받습니까? 3,700, 그 다음에 3,400, 2,000, 1,700 이렇게 순서대로 좀 여러분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보니까
보증금 합계액의 제한이라 해가지고 주택가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경락대금이 있으면 거기 딱 2분의 1 잘라가지고 2분의 1 안에서만 이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문제에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이제 핵심 정리에 이거 막 표가 막 있어. 여기서 제일 밑으로 가니까 2018년 9월 18일 돼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 범위라 그 얘기죠.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동산의 등기상 증명서를 살펴봐야 돼요. 해당 부동산에, 경매 부동산에 그 부동산에 있어서의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게 소액임차인이 해당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다른 말로 하면 선순위 저당권 설정을 얘기하는데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이 거기 보면 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일이 2018년 9월 18일 이전이다. 2018년 8월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 위에 표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 위에 표에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그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액임차인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을 살펴봐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걸 보고 아 소액임차인이 해당된다 안 된다를 알려줘야 돼.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막 무조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 좀 쉬었다가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